네, 반갑습니다. 4월달 직언즉설 김능구와 장성철의 직언즉설입니다. 지난번에 그 3월달에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아, 괜찮습니까? 예, 아주 뜨거웠습니다. 조회수가 별로 안 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폴리뉴스의 기사, 네. 우리 폴리 기사도 나가고 네, 유튜브도 맞습니다. 나가거든요. 네. 기사에서 아주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 네. 제가 유튜브도 앞으로 적극적 홍보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대통령하고 국힘 이야기하고 민주당 지금 뭐 한 난리예요. 이슈는 오히려 민주당이 네. 한 이슈죠. 네. 이게 두 가지 이야기인데 순서를 민주당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그러시죠? 네, 그죠? 네.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 네.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지금 32년간이고 우리 이 장 소장도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선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도 뭐 실질적으로 2014년도 당대표 선거 그렇죠. 치러봤고요. 그렇죠. 김무성 그래서 당대표. 우리가 좀 잘 아는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안 되는 게요. 예. 만약 제가 막 그 뭐 이래요 저래요 얘기하면은 너 네가 경험해 본 거 아니야? 네가 그랬지.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여의도 정치를 아는 차원에서 네. 좀 이야기를 짚어보면 어떨까. 네? 그게 애청자들이나 국민들한테 더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뭐 국힘이나 민주당 계열의 정당, 전당대회를 이 97년도부터 겪어봤어요. 네. 예, 겪어봤고, 그 당시에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은 편끼리 대결이잖아요. 네. 같은 편끼리 대결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서로가 좀 양해하는. 그럼요. 예, 그게 나중에 뭐 그것이 사법적인 문제 제기 이런 거는 일체가 없었죠. 예를 들면은. 예. 당연하죠. 그냥 예. 서로 그냥 경선 과정 중에는 되게 핫하게 붙고 서로 막 공격하더라도 예. 끝나고 나면 그 네.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협조해주고 예. 혹시 뭐 불편한 일 있더라도 법적 조치 안 하고 그게 관례였죠. 근데 제 기억에 그 돌아가신 고 김건태 부총재께서 네. 경선 자금 2천만 원 수수를 네. 고백했죠. 네. 본인이 자기 맞아요. 고백을 네. 하면서 자기도 이런 적이 있었다. 부끄러웠다고. 예, 부끄러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이후에 수사가 뭐 본격화되고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조사를 받았나? 김건태 네. 부분이요? 예, 그때. 잘 기억이 안 나고 그죠? 2008년도에 있었던 한나라당 그러니까, 그때 그때. 박희태 전 네, 국회의장 그것도 300만 원. 그것도 전당대 끝난 지 한참 지나서 고성도 그렇죠. 의원이 그때 이제 그 고백을 한 거죠. 4년 지나서 2012년도에 예. 그때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받았는데 300만 원 받았다고 해가지고 뿌렸다고 해가지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세게 받았죠. 네. 징역형을 받았으니까. 정당법 50조에 의하면은요 이것은 돈을 주거나 음. 주려고 했거나 받거나 받으려고 했거나 약속을 하거나 음. 이런 것들 다 큰 범죄 행위라서 기본적으로 징역 3년에 벌금 600만 원 이하예요. 이게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재판부에서는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맞습니다. 행위다고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라는 것,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것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이런 식의 판결을 내렸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기태 전 국회의장님으로 치자면은 검찰의 개국격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검찰 폭탄주 문화를 만든 분이시고 국회의장과 당대표를 지내한 분인데 어쨌든 검찰이 안 통했다는 거죠. 재판부에서. 근데 이게 대법 가서 더 이제 확정이 됐을 거예요. 2심에서는 약간 좀 약하게 받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법적인 단죄를 받은 사건이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는 돈봉투가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면은 대의원제가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의원의 표가 45%거든요. 전당대회 때. 예. 그리고 1인 1표가 아니에요. 예. 그냥 그 권리당원 60표 뭐 이렇게 예. 가치가. 예. 투표율에 따라서 25표에서 50표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한 명 잡으면 거의 크게 보면 50표를 더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이제 2021년도에 송영길, 홍영표 의원이 그때 붙었던 전당대회에서요. 네. 그 대의원 선거에서요. 음. 송영길 후보가 200표 차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은 권리당원과 그 여론조사에서는 홍영표 의원은 졌죠. 맞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겨가지고 송영길 대표 체제가 출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돈이 큰 영향을 발생시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선거법 이런 걸 보면은 이 당락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느냐. 그러니까 그 당락 표 차이가 적을 경우에 영향이 더 크게 미쳤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송영길 당시의 후보는 최종 득표율이 53.60%, 예. 홍영표 의원은 53.01%, 0.55% 0.55% 차이예요. 예, 예. 그 이거는 당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네. 녹취에 그렇죠.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뭐 3만 파일 네, 정도가 있는데 2만 개 파일이 정치권 관련된 파일이다. 네, 이런데 이게 이제 작년 10월에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그럼 한참 지났는데 네. 아마 지금 그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냥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많은 얘기를 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니 그래도 민주당 계열에서 계속 정치를 해왔고 예. 거기서 사무부총장까지 한 사람이 왜 가서 검찰 가서 왜 여러 가지 내용을 왜 풀어? 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협조를 해?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네. 첫 번째로 그 의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녹취 파일에는 결정적인 거부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육성이고 문자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육성 녹취 파일만 보고 있지 문자 주고받은 거 텔레그램도 뭐 카톡도 있을 거고요. 예. 그거 분석하면 해보면은 아마 더 내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못했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정근 그 부총장이 구속당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거 이정근 개인적인 일탈행위야. 그냥 자기가 돈 받고 자기가 로비스트 하려다가 이번에 실패한 송영길 거야. 대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당하고 딱 끊으려고 한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속을 당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이 장 소장이 어디 방송에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정철성 변호사 맞아요. 네. 구속되고 나서 무시무시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 9월 30일 날 얘기를 네. 한 거예요. 내가 영장 실질심사 가봤더니 음. 이거 정말 음. 큰 문제가 되겠다. 민주당 피바람 불겠다. 음. 이 심각한 상황을 민주당만 모른다. 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정상적인 지도부라면 그래 이거 무슨 일이지? 정철승 변호사 불러가지고 야 이거 무슨 일이야? 뭐야? 그 영장 청구서에는 뭐가 있었어? 그래서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험도를 미리미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넉놓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정은 개인 일탈 행위야. 걔 범죄 행위라니까? 이런 식으로 넉놓고 있다가 지금 정말 당의 존폐가 지금 걱정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네. 사실은 그전 뉴스에는 보면은 그 월요일 전에는 네. 당에서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니 어쩌니 이야기들이 막 나오다가 네. 월요일 날 갑자기 그 면죄부를 줄 수 있다. 네. 수사기관에 어떤 우리 권한이 없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수사기관인 검찰에 네. 그 부분을 어쨌든 공정하게 해달라. 네. 라는 식으로 정리했어요. 사과하면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박수현 전 대변인이 그래도 공당이면은 네. 수사권한 없는 걸 국민들이 다 아니까 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한테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옳은 지적이죠. 이런 지적을 했어요. 당연하죠. 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왜 있어요? 네. 이런 거 당에 관련된 사람들, 당직자, 의원들,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비리 의혹, 여러 가지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연루됐다, 의혹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윤리심판원에서 관련자들 다 불러서 내용 듣고 어느 정도 조사하고 여기서 징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심판원 있는데 왜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효적으로 우리가 조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두 의원이 있잖아요.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네. 적어도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좀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조사도 해보고 징계할 건 징계하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거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말만 협조할게요. 네, 진상 규명돼야 됩니다. 저희들 검찰 조사 지켜볼게요. 언제부터 그렇게 민주당이 검찰을 믿었어요? 맨날 정치 검찰이라고 공격해놓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정근 부총장의 그 녹취가 도대체 어디까지 갔는지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이야기를 내놓더라도 이게 또 남의 그 뒤에 역공의 빌미도 주지 않나 이런 아니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는 거기 있더라고. 이제 예를 들면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정근하고 윤관석하고 이정근하고 이성만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니 걔네들 3명한테도 뭐 돈을 뺏겼어. 그리고 10명한테 줘야 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 3명 돈 준 사람 뺏긴 사람 누구야? 그 10명한테 나눠줬다며 누구야? 이렇게 미리미리 좀 물어보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선제적으로 야 너희들 탈당해. 우리 탈당 안 하면 출당 조치할게. 그래서 너희들 소명하고 다시 되돌아와.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국민들이 믿지. 지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라는 거는요. 보호하려는 거 아니야? 뭉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 자금 조성을 했던 강내구 감사. 강내구는 아주 뭐 맹활약을 했다면서요. 그게. 네. 그런데 그게 송 대표와의 어떤 그 관계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제 JTBC가. 그렇죠. 네. 이성근 총장하고 강내구 감사가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정근이 강내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돈 많이 썼대 하면서 걱정했다.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에서는 강내구 불러가지고 야 이거 뭐 무슨 내용이냐? 야 이정근랑 무슨 얘기 나눴냐? 송영길 대표랑 무슨 일 있었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문제예요. 또 골치 아픈 게 홍쪽에서도 움직이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되면은 이거는 어디까지 갈 줄 모르는 게. 그런데 거기 또 대화가 나오잖아요. 홍초에서도 뿌렸대. 음. 아이 그러면 이거 효과가 있잖아. 음. 돈 뿌리는 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전당대회에서 예를 들면 홍영표 의원 후보, 그 다음에 우원식 후보 또 뿌리지 않았을까? 라는 그러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비리 제보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제보 받을게요. 우리한테 제보해 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송영길 후보를 싫어하는 홍영표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 제보할 수 있고 송영길 후보 쪽에서 홍영표 의원 쪽 거, 후보 쪽 거 제보할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당이 당을 탈바꿈시켜야 될 수준까지 가야 한다. 예, 그건 좀 이따 이야기 나누고요. 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토요일 날 파리에서 기자회견 어떻게 예측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모른다고 일단 잡아떼겠죠. 모른다. 네. 그거 안다고 하겠어요? 그래요. 제가 이정근한테 얘기했고 강내구한테 돈 좀 만들라고 했고 걔네들이 돈 뿌리는 거 명단까지 다 제가 다 보고 받았고 몇 사람은 제가 또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인지했고 지시했습니다. 나중에 다 보고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나는 모른다. 그냥 그 두 사람이 한 거고 나는 뭐 예를 들면 뭐 윤 의원이나 이 의원한테도 내가 들은 바 없다. 그런 식으로 부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당이 지금 7일째 이것 때문에 난장판인데 지금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해 보이거든요. 그럼 며칠 동안 3, 4일 동안 뭐 하겠느냐?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겠죠. 이정근이 검찰에는 도대체 뭐라고 진술했냐? 윤 의원, 이 의원 도대체 당신들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런 것도 상황 파악을 해보고 자기 기억도 더듬어 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국을 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법적인 처리를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잖아요, 또. 네. 예. 그러니까 되게 진중하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러워 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조건이 상황 파악. 이 검찰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진술했을까? 그리고 뭐
그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것도 입수해서 거기 나온 혐의 같은 거 다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첫 건이 금방 이야기한 대로 뭔가를 갖다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상황을 갖다 파악을 해야 귀국을 하든지 그럼요. 무슨 이야기를 제대로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라서 아마 제 생각에 지난 일요일 날 통화를 30분간 했다 그러잖아 이재명 당대표랑 네. 그래서 이야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네. 귀국해서 상황 좀 파악을 하고 당신이 해명을 하고 조사를 받아야 이게 끝나지. 안 그러면은 계속 뭐 송영길 대표 왜 귀국 안 하냐, 뭐 이재명 당대표랑 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여당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여의도 정치를 쭉 보면은 자기 당이 잘해서보다는 상대당이 못해서 정확한 지적이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국민의힘도 제가 이 지난주 제 전국 진단에서 이야기했지만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 참패다. 참패죠. 이럴 정도로 모든 데이터에서 나왔는데 맞아요. 민주당에 지금 이게 생기니까 기사 해석의 기회가 온 거죠. 내년 총선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그냥 놓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양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리스크랑 이정근 리스크. 그러니까 민주당은 미치고 팔짝 뛰고 싶어 할 거예요. 이정근의 그 녹취 파일에 도대체 뭔 내용이 있는지 앞으로 그냥 툭툭 하나씩 검찰이 던지게 되면 무방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가장 힘들 거는 같은데 여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지율은. 뭐냐면 야당은 여당이 못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여당의 지지율은 야당이 못한다고 해서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여당은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해요. 국정 운영에 성과를 내야 되고요. 실수 같은 거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가 계속 실수하면 또 대통령과의 지지율이 연동되어 있잖아요.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제대로 된 성과 못 내면 국민의힘 여당의 지지율은 야당이 아무리 사법적인 돈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부패 비리 혐의가 있는 집단이라고 매도당하더라도 여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야당 지지율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야당 지지율이 그러니까 중간지대로 싹 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하고 금태섭 의원이 제3신당 만들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대통령 이야기는 요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송 대표는 지금 현재 어쨌든 22일로 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담판이 불발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대표님 그렇게 보시는군요.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가 또 이렇게 지금 이 사태에서 더 민주당이 얽히는 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같이 이렇게 엮이게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만 따로 존재했다면은 당대표가 잘 여러 가지 그 수는 또 많은 수가 있었을 건데 그렇죠. 자기 사법 리스크가 따로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내로남불 또 시비에 맞아요. 걸릴 수도 있고.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풀기가 이 당대표 사법 리스크 하나만 하더라도 힘들었는데 그렇죠. 전 당대표의까지 지금 겹치니까 민주당의 심지어 존폐 위기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그럼요. 네. 그 박희태 의장의 그 돈봉투 사건 때문에 당시에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개편하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로 가가지고 총선을 치렀었어요. 그 정도 사안으로 저는 이번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의원이 지금 연루된 것이 아니라 10명, 20명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새롭게 얼굴을 내세우고 당명을 바꿔야 할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예측해 봅니다. 프랑스 사회당이 이전에 보면 20%대 지지는 계속 유지를 해왔는데 네. 이 어떤 부패와 휘말리면서 5%까지 떨어지면서 완전히 그 극우 정당에도 밀려버리는 네. 그런 걸 겪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그래서 민주당도 그 우리 70년 전통의 민주당이 기본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는데 이것도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지금 아마 민주당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죠. 네. 검찰에서 계속 또 녹취록 또 나오게 되고 다른 혐의가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의원들이 연루됐다라고 이름이 나오면 상당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당 쇄신 물갈이로 정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결국은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냐. 전망을 해보면요. 예.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거나 징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기소당했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면 잣대를 다르게 대해야 돼요. 그리고 노웅래 의원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6천만 원 수수. 그것도 이정근 전 사무국총장랑 같이 연루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있는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 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본인들이 부인하면 여러 가지 혐의는 다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거의 다 엮여 있어서 더 네.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온 사람들만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만 출당 조치하고 징계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요. 네. 이중잣대. 예. 그러면은 이것을 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저는 이재명 당 대표나 민주당에 있는 지도부가 그냥 당을 재창당하는 수준으로 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억울하다. 버티기 할 거다. 네, 그냥 몇 명 알아서 그냥 탈당을 하고 나면은 그냥 이 지도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재창당 수준으로 가면 당대표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명 바꾸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문제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국민이 생각하는 수준의 쇄신이나 당 의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당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쇄신 요구의 자유로움은 없다. 그럼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일정 정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거치 선택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저는 1단계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오히려. 대표님 네. 생각이 정확한 진단이시고 판단이신데 이재명 당대표는 본인 건 때문에 당에서 출당 조치나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그 의원들 둘을 불러가지고 야 니들 알아서 그냥 자진 탈당해라. 자진 탈당 형식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김 정지 시대도 아니고, 네. 그리고 본인이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조차도 힘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 그렇죠. 이야기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같이 자기 살을 자르는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 끝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모습도. 그렇기 때문에 정계 개편 회오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검찰에만 끌려다니는 식으로는 맞아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죠. 정확한 지적이죠. 네.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파리에서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아마 그 전에 어제처럼 JTBC에서 송영길 대표 관련된 녹취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래 되면 본인이 나는 모른다가 머쓱해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송영길 당대표는 알다시피 당대표 시절에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맞아요. 탈당과 출당 금고를 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상호 당시에 자기 친구고 부동산. 했는데 부동산 정말 억울했던 상황으로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절대 받아들이지 안 맞아요. 했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본인한테 이제는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죠. 저는 이것과 함께 86세대의 우리가 세대교처럼 네. 86세대 퇴진의 회오리가 네. 같이 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그래서-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정계 개편은 아까 말한 제3정체 세력이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있고 조직이 있고를 떠나서 네. 민주당의 이 변화에 대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이 가는 길에서 이 분당이라든지 새로운 신당이라든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예, 아주 역동적인 어떤 빅뱅과 같은 어떤 내년 총선이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네.